오늘은 바로 성신재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날. 그러니까 피자헛을 한국에 가지고 오신 그 신화, 그 주인공분을 인터뷰를 담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짝 공지를 드린 대로 제가 정말 뵙고 싶었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성신재 대표님을 드디어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대표님 간단하게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신재입니다. 뭐 저를 존경한다고 그러는 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진짜 존경합니다. 너무나 뵙고 싶었어요. 네. 제가 사실 방송을 좀 봤을 때는 왜 정작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편집된 것 같지? 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도 들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대표님의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좀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좀 가장 궁금했던 게, 그래도 대표님이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대표님이 피자헛을 처음부터 딱 인수해야겠다라고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이런 피자의 부품을 팔려고 해외를 나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해외를 어떻게 하다가 그 시기에 어떠한 계기로 해외를 나가셔서 그런 일을 하게 되셨나요? 사실 저는 그 음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정치학과를 나왔고 전혀 음식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네. 1979년서부터 아주 옛날 얘기죠. 1979년서부터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그런가요? 그 무역업을 시작을 했어요. 무역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미국에 있는 큰 레스토랑 체인에서 어떤 그 조그만 부품들 이런 걸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참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타이완, 타이완이요? 홍콩, 그 다음에 태국. 이거는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 완전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네. 그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다가 이 미국에 출장을 가가지고 그 본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바로 그 피자헛이에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는 피자헛이 본사가 있었던 거예요? 본사에 찾아가면 미국 본사. 네네네. 왜냐면 미국 본사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갔더니 이 사람들이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은 영 대접을 안 해줘요. 그렇겠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대접하는 게 가맹점 사장.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수출 물량을 많이 얻으려면 이 사람들하고 좀 진득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뭘까? 그러니까 가맹점을 하나 하고 있으면 좀 잘해주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나 이 가맹점을 하고 싶다 했더니 뭐 코웃음 치고 말도 안 되는 일 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어떤 그냥 무시해서 그런 완전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84년 봄인데 이제 그 가맹점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본사에서는 이미 한국에 있는 10대 재벌 중에 3군데에서 이미 오퍼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당신 회사는 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5명 있었어요. 대표님 포함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출 물량을 받으면 그거를 공장에 가서 직접 작업을 해가지고 싣고 뭐 이렇게 좀 뛰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오퍼상이었어요. 사무실도 뭐 한
10평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에서 일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좀 큰 기업이 너무 작은 한니까. 아유, 그러면. 예. 그랬더니 이제 제가 거기서 한 얘기가 그럼 좋다. 큰 기업이 와 있더라도 나도 소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달라. 그래서 나를 떨어뜨리면 내가 할 말 없다. 그래가지고 인터뷰할 기회를 이제 84년 여름에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궁금한 게, 그럼 대표님이 그 시기에 영어를 다 유창하게 하실 줄 아셨던 거네요? 그 시기에 사실은 잘하는 거는 영어밖에 없었어요. 그럼 좀 얘기가 번외긴 한데, 어떻게 하다가 그럼 영어를, 그 시기에 영어를 잘했다? 라고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네, 제가요, 네. 사실은 좀 그 영어를 사기쳐서 배운 거예요. 사기를 쳐서 배웠다고요? 네. 영어를 어떻게 사기를 쳐서? 그게 뭐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네. 워낙에 그 소위 그 부유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고등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3월 달이죠. 개학하고 며칠 있다가 친구들이 뭐 뒤에서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인 즉슨 서울에 와 있는 외교관이나 8군에 와 있는 장교를 네. 섭외해서 자기들이 영어 과외 공부를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슴이 턱 내려앉았어요. 야, 이걸 어떡하냐. 왜냐면 저는 월세금 내는 것도 힘든 판인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영어 과외 공부 그렇게 한다? 내가 쟤들 어떻게 따라가느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아침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이게 앞에 학교 교문 앞에 선교사 두 분이 서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 전단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읽어보니까 서울에 오신 선교사분들 자기들이 이제 포교를 하고 싶다. 네네네네. 크리스천 신도를 모집한다. 그걸 딱 본 순간 그냥 머리가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거다.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 썼어요. I'm a boy, 뭐 My name is 어쩌고 써가지고 이제 날 소개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고 학교 끝나자마자 그분들 있는 숙소로 찾아갔어요. 선교사들이 있네요. 네. 그 찾아가서 선교사분들한테 인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맞았네요. 네, 선교사분들이. 왜냐면 그분들이 한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신도예요. 정말요? 네. 타이밍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서부터 그분들하고 소위 이 성경책을 놓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한국에 오자마자부터 하신 거니까 이분들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네, 영어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또 뭐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가급적이면 천천히 그 다음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애기들한테 받아주시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거 이상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들어보면은 대표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굉장히 조금 열정적이었네요. 무언가에 있어서. 좀 많이 좀 달려들고 뭐 네.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이제 자신감을 이제 찾던 그런 시기였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네네. 네. 아무튼 다시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게 됐어요. 네, 영어를 하게 되셨고 그 배운 기술로 이제 무역업을 하게 되신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인터뷰를 하게 되시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길래? 인터뷰하면서도 약간 좀 사기성이 있었죠. 또. 그때는 진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왜냐면 그 뉴저지에 가는 걔들 그 본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펩시콜라 본사거든요. 펩시콜라의 이제 회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길 갔지?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회장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젊은 애가 하나 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회장님 잠깐 시간만 내서 앉아있다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4년이니까 36. 36. 36이면 지금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네. 거고 그리고 동양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좀 더 어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그냥 젊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인터뷰 한 번만 해달라.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회장실에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회장실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회장실이 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전부 그이 사무실에 그 가구나 뭐 이런 게 좀 앤티크 같은 게 돼 있고 좀 영국스럽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회장이라는 사람도 너무 멋있더라고. 날씬하고 키도 크고 뭐 그레이 이 머리 색깔도 그레이인데 좀 대표님 헤어. 예, 영어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쫄아 있었죠. 쫄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이 얘기를 꺼내는데 너희 회사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냐? 뭐 몇 명이다. 뭐 이랬더니 뭐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좀 우습게 알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서울에서부터 그 사람을 만나려고 비행기값을 내고 참 없는 돈에 비행값을 내고 왔는데 여기 앉아서 내가 이런 얘기만 듣고 쫄다가 가면 난 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러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의자를 뒤로 쭉 빼고 다리를 꼬고 아, 갑자기. 네, 갑자기 뒤로 제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장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듣고 대답만 하다가 딱 해놓고 이제 내가 먼저 질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지금 현재 이 피자를 파는 레스토랑 하고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너희 라이벌은 누구냐? 그랬더니 좀 당황하면서도 이제 당돌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는 뭐 맥도날드하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다 당신이 맥도날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더 황당했겠죠. 자존심을 좀 이게 그리고. 뭔 소리야 이게 어린 놈이 와가지고 말이고. 그러니까 뭐 이길 수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 맥도날드 못 이긴다. 그때 이제 화가 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답, 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10대 재버리고 뭐 어떻게 큰 회사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소위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스토어 매니저죠. 그러면 스토어 매니저가 그날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코리아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런 대기업하고 거래하면 대기업의 시스템 안에서는 스토어 매니저는 그냥 진짜 말단이다. 그쵸, 한국은. 네. 그러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보고를 하면 프레지던트까지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쵸. 정말 그렇고. 네. 손님들 다 나가고 그 손님들이 거래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본사 직원들은 알지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레스토랑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제 이게 듣고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정서를 너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네. 말을 한 거네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되려 앞으로 이제 가까이 오더니 야 그럼 넌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회사의 오너고 이제 레스토랑을 하게 되는 레스토랑 오너지만 나는 내가 주방에서 직접 다 음식도 만들 거고 내가 손님들 들어오면 그레이팅도 내가 할 거고 다 손님들하고 우리 그런 관계를 맺고 내가 직접 다 할 거다. 이번 디시워싱까지도 이 손님 오자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다 할 거다. 그랬더니 얘기를 듣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전화를 드리더라고. 그 회사 안에 있는 그 고문 변호사 있어요. 네. 고문 변호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마디 얘기를 하니까 고문 변호사는 이제 막 이 사람하고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막 끌고 나가려는 변호사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내가 당신 부른 이유는 나는 앞으로 코리아에서는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리글리 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다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요. 그 자리에서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건 너네 회사에 몇 명이냐? 5명이다. 그러면은 피자헛을 가지고 오신 게 대표님이 개인이 갖고 온 게 아니고 그 당시 속해 있던 회사가 계약을 했던 거고. 그렇죠. 아. 그 회사 하나만 하면 직원이 5명밖에 없는데 뭐. 그럼 그 회사의 오너는 따로 있었던 거 아닌가요? 뭐 회사예요? 네. 아니 저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오너고 그럼 밑에 직원 4명이 있는. 네. 아. 그러면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피자헛에 물건을 팔려다가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매장을 운영해야겠다라고 대화가 된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자 좋아 너네한테 매장을 맡기겠어라고 하고 한국에 가서 그때부터 바로 매장을 그럼 알아보고 계셨던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럼 또 하나가 궁금한 건 사업을 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돈이 없었는데 네. 그럼 그 당시에는 뭐 물론 권리금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매장 또 1호점을 또 이태원의 매장에 내고 하는 이런 종잣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그럼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갖추고 계셨다는 돈이 없었죠. 그 한두 푼 들어가는 비즈니스는. 그러니까요 피자헛. 그러니까 돈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사실 그쪽에서 받아주기로 결정한 걸 들고 와서 가만히 가서 손님이 자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따왔는데 투자 좀 해라. 투자 좀 해라. 막 그러고 말이야. 그래도 대표님한테 선뜻 그렇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있었네요. 한 분이 다 한 게 아니고 그 1호점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비용만 또 여럿이서 또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돈을 미리 융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 은행 어음 가져와가지고 은행 어음 가져와서 공사하는 분, 뭐 물건 납품하는 분 이런데 내가 이거 레스토랑 열면 그래서 뭐줄 테니까 끊어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비즈니스 할 때 그 이 소위 비즈니스 캘린더라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 네네네네. 쫙 뭐 이제 적는 거 보면 꽉 차 있어요. 1년 365일 꽉 차 있어요. 뭘 꽉 차 있냐? 며칠 날 돌아온다. 누구한테 요걸 이렇게 해서 갚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어음과 어느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이태원에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네. 오픈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반응이 바로 나왔었나요? 그게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나오죠. 한 달 동안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렇죠. 별로 안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어떠한 계기로 사람이 많아졌나요? 그게 또 웃기는 게 그 KBS에서 하던 네. 추점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도 있었나요? 그게?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추점 60분이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프로는 아니었었는데 네네. 오늘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는데 직원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어요. 빨리 내려오시라고. 내려왔더니 아주 젊은 분하고 또 여자분하고 두 분이 와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KBS에 760분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85년이에요. 이분들이 나온 걸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자 앞으로 86 아시안 게임이 있고 88 서울 올림픽이 있는데 서울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 외국 브랜드들의 소위 영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자기들이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가만히 감을 잡아보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돈을 써서야 되겠느냐. 외국에다가 외국 브랜드에다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11시까지 토론이 시작이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뭐 한식당만 짓고 뭐 한다고 이게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그걸 가지고 밤 11시까지 막 토론을 했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자기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촬영을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좋다. 한번 촬영해라. 난 뭐 다 있는 거 다 그대로 오픈하고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게 제가 방송을 제 평생 방송을 한 처음이거든요. 근데 차마 그 방송을 보러 못 가겠더라고요, 생방송.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방송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나오면 지적을 할까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던 제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가게에서 일할 테니까, 내가 옆에 그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집 가게, TV 중국집.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방송에 그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 브랜드들을 몇 군데 다 갔어요. 가서 사진도 다 찍고 뭐 이랬는데 주로 그 평은 야, 이 로얄티를 내고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인데 이 사람들 장사하는 거 이 모양이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죽는구나 그래서 그 피자에서 온 그 PD의 그 설명이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한 데가 있다. 영업하는 방식이며 이런 거를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반대로. 네. 남의 거는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네. 여기는 이건 배워야 된다. 라고 해서 방송이 나온 거예요. 어떤 걸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서비스. 네, 서비스 과정, 그 다음에 오픈 전에 직원들을 쫙 놔놓고 직원들 일일이 손톱, 유니폼, 착용 상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그걸 보여주고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소위 신뢰가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이었어. 그냥 그날 밤서부터 그 다음날 그냥 막 난리가 났어. 그럼 좀 혼자만의 생각을 했던 건, 제가 가게를, 저도 이제 회사도 하지만 저도 식당을 하나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게를 처음 창업했을 때만 해도 사실 현금 매출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카드라는 단말기가 없었잖아요. 다 현금이잖아요. 그럼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매출이 그 정도 잘 나오신다면, 아까 말한 어음 돌아오는 게 두렵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무지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목돈하네. 그게 그날 일어나는 매출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자헛이 일반적으로 싼 편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제가 기억하는 건 오히려 어렸을 때 피자 가격이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히려 시대가 갈수록 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재료에 대한 코스트 자체도 높았나요? 원재료 값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요즘 생각하면 참 옛날 얘기 같은데 진짜 옛날 얘기죠. 그렇게 해서 피자헛을 하자. 한쪽에서는 뚝딱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자 그럼 재료 수급을 어떻게 하느냐. 쭉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치즈가 안 나온 거야.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치즈가 안 나온 거야. 그 당시까지 치즈가 없었어요. 치즈가 없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서귀 전라북도에 임실이라는 데에 치즈를 한다고 하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외국에서 온 기술자들을 데리고 임실을 갔어요. 미국의 피자 본사의 직원들. 이 테크니션들 데리고. 그랬는데 지금 임실 치즈는 어마무시하게 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도 없어. 갔더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진짜 미안한데 외국분 한 사람만 좀 들어와. 다른 사람한테는 시술을 보여주기가 진짜 민망해. 조그만 개인 주택 같은 데에 저희 주방 비슷한 데서 그냥 막 시작을 하던 그럴 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네. 이 방식으로는 이 양을 채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많이 나와요. 페퍼로니라고 해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저희 면에서 품주에 동그랗게. 그래서 빨갛게 하는 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육가공 업체에서 사주거든. 그게 뭐냐? 뭐 이럴 때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육가업체 소위 기술자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인류치즈에서 또 기술자 되시는 분은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미국의 공장에 가서 다 연수를 받고 하고, 인류치즈도 지성한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그냥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미국 가서 다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지금의 그 커다란 임실 치즈 피자가 결국 대표님이 초기에 그랬죠, 초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기도 없었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임실에다 대고 뭐 임실도 많이 컸지만 사실은 저도 임실 적을 많이 봤죠. 아, 그래 서로. 네. 그 한마디로 그렇게 만든 재료의 기술을 가지고 임실에서 치즈를 받아서 쓸 수 있게 네.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영점으로 빠르게 펼쳐나가셨어요.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러면은 추가 2호점, 3호점 이런 것도 그럼 어음을 더 땡기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게 이제 4, 5점 나갈 때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점포 하나 내는 것도 돈이 모자라서 어음 끊어가지고 막 돌리고 하는데 4, 5점 나가는 것까지 막 전부 캐시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수익을 챙겨서 어떠한 본인에 대한 투자보다 다시 회사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사실은 그 4, 5점까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밀고 나간 데는 다른 또 숨은 뜻이 있었어요. 어떤 그렇게 이제 이 피자 레스토랑 잘한다, 뭐 매출도 좋다, 뭐 서비스도 좋다. 이게 본사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업인데 본사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구매부서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피자 자르는 칼 하나만 해도 그 전까지 대만이나 홍콩에 가는 거 다 이거 와, 뭘 거기다 줘. 내가 하고 있는데. 그냥 막 수출로다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걸 노리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빠, 피자도 바빠, 참 정신없었죠. 네. 그러면은 4, 5점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어음을 끌어서 매장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피자 매장이 그래도 꽤 그 당시에는 규모가 있었거든요. 엄청. 그럼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많이 돌았다라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왜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요즘 흔히 얘기하는 키오스크 스타일, 네. 또는 딜리버리 위주의 매장이 아니라 전부 다인인 하는 매장. 그러니까 적어도 객석이 80석, 100석 정도 되는 소위 점포를 연다는 거가 그게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엄청. 그래서 그때 피자헛 사람들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런 식으로는 소위 말해서 암만 돈 있는 사람들은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위 프랜차이즈라는 걸 모집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는 아니다. 뭐냐면 소위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걸 부르는 매니지먼트 컨트랙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떤 분이 피자 점포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러이러한 점포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당신이 임대계약을 해. 임대계약을 하면 또 시설을 이러이러한 사양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기계 기물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직원이며 식사되면은 다 본사에서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본사에서 철저하게 지정 시스템으로 다 매출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그 투자하신 분은 임대를 저희가 계약한 거니까 매출이 일어나면 저희한테서 그 퍼센티지를 받아가거든요. 그 퍼센티지를 받아서 임대료 내고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점포를 늘려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직영이라고 해서 100% 다 자기 자본이 아닌 조금 한마디로 요즘 생각하는 스타벅스에 대한 그런 방식과 좀 비슷하네요. 비슷한,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직영이지만 그 건물주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쉐어하는 네, 방식이니까. 이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에요. 그쵸.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났지? 좀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참 조금 직영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시기에 평균적인 임금이 어떻게 됐어요? 임금은 근데 그 당시 그 매니지먼트 이 매뉴얼에 보면 레이버 코스트는 맥시멈 15%를 넘지 말아요. 매출. 15%? 그런데 이제 요즘도 가끔 연락이 와요. 그 당시에 이제 피자 직원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나가서 뭐 다 피자 업체 이 소위 말해서 이 유통업체나 유통업체 이런 데 이제 간부들이 있는데 네. 다 옛날 회사는 그때 참 좋았다. 왜냐면 임금, 이 소위 말해서 셀러리 임금이 좋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그게 흔한데 80년대 중반에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선발을 하지만 선발해서 미국도 보내주고 아 정말요? 네, 동남아시아도 보내주고 다 가서 연수도 받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프랜차이즈 컨벤션에도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또 최초로 레스토랑업이면서 노조가 처음 생겼어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복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셌죠. 네. 그 당시에 따지면 사실 노동법이라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 강화됐고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이 지쳐진 것도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왜 아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말 그대로 야근이 어딨어 그냥 돈 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당연하던 시기였고 네. 근데 어떻게 왜 그런 복지를 생각하게 되셨나요? 왜냐하면 네. 그 서비스의 본질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본질은 직원이 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 자신감이 서비스를 근무하는 직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이거는 자기가 만드는 제품 또는 자기가 서브하는 제품에 대한 확신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의 기본적인 사생활 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감이 나옵니다. 그게 안 되면 암만 우수한 제품이라고 그냥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이게 뭐 일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갈 생각하니까 야 이게 집에 가봐야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로 쪼달리고 뭐 이렇게 되면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사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애사심이 아니라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를 더 높여주기 네, 위해서 네. 그 자신감이 없으면 손님한테 소위 말해서 떳떳하게 제품을 설명드리지도 못하고 서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노조를 하고 싶다? 오케이 노조해요. 그 다음에 뭐 해외 나가는 것도 직원들한테 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획기적이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요즘은 사실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인건에 대한 고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임금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늘려야 될 복지도 당연히 줘야 되는 것도 많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잘못된 지금 딱 시기를 좀 거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아우 제일 어려워요. 네, 왜냐면 사람들도 어떠한 거에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자체도 없고 왜냐면 나와 남을 비교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있어도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라고 그렇죠. 느끼고 회사에서 어떠한 복지를 해줘도 옛날에는 좀 옛날과 지금 좀 차이는 지금은 익숙함이 굉장히 빨리 찾아와서 내 거에 대한 부담감을 그렇죠. 빨리 느끼고 그럼 한마디로 대표님 좀 시대가 좀 잘 맞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 방식대로 지금 하신다면 대표님은 아직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왜냐면 지금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고 네. 제가 8년 전에 식당을 처음 7년 전에인가 오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최저임금과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노동법이니까 지켜져야 되는 게 맞지만 야간 수당, 특별 수당 이게 이제 사장보다 직원들이 더 잘 알고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좀 정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늦게까지 해서 오늘 고생했다 오늘 야 이거 가면서 맛있게 먹어 이게 아니고 직원들이 이랬으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다른 거 다른 건데 그러니까 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직원들을 더 챙겨주고 싶어도 좀 이런 거에 대한 상관관계가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시기에 대표님만의 그런 서비스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가 직원들이 열심히 더 즐겁게 일하는 데 도움이 줬고 그로 인해서 가게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그럼 대표님이 피자헛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신 거예요? 10년 했죠. 10년? 몇 년? 95년도까지? 93년. 93년도. 그럼 93년도에 갑자기 피자헛 본사에서 내가 들어오겠다. 네. 근데 그게 가슴 아픈 얘기가 또 있어요. 왜냐면 또 있나요? 네. 그 대기업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네. 어떤 그 소위 인맥의 흐름이 있어요. 음. 저를 맨 처음에 인터뷰하고 자식처럼 아껴주면서 서포트 해줬던 회장이 너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 나이에 마라톤 시합에 나가서 마라톤을 하다가 무리가 왔어요. 네. 그래서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 찾아갔거든요. 미국에. 그래 보니까 뭐 아주 뭐 형편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놀라워. 그 밑에 일하던 스태프들이 어느 순간부터가 슬슬 다 밀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들어온 분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 채워지더라고요. 아, 전반적인 구조조정, 인사이동이 다. 예, 예, 예. 대표이사가 그 당시에 바뀌었던 거예요? 바뀐 거죠. 아.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새로 들어온 팀에서는 들어와서 보니까, 코리아? 시장도 괜찮고. 시장도 괜찮고. 뭐 이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현지 기업이냐? 그러니까 현재 로컬이야? 야, 그거 왜 로컬이 돈 많이 벌게 해? 보니까 프랜차이즈 컨트랙트가 그 다음 해면 만료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싹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년에 너 끝이야. 계약 안 해, 연장 안 해. 그럼 이제 연장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건 우리 문제다. 당신은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연장 안 하고 문 다 닫든 말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벌써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한 식구다 하는 생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대표님과 처음 연을 맺었던 분도 없고, 이제. 이제 그러면 회사를 정리할 때 이제 그 브랜드를 대표님한테 이제 판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접하기에는 그 당시에 350억, 320억? 그 당시에 320은 지금 따지면 한 3,200억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93년도면 말 그대로 강남에 건물도 엄청 싸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또 알기로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국세 납부 1등이 됐다고. 110억 내죠. 상상이 아직도 사실 11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대표님 320억에 110억을 내고 200억이 남았어요. 저는 또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200억이 증발하지? 그게 보통 사람들 그 200억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기까지에는 사실 또 많은 분들한테 계속 모자라는 자금을 쪼각쪼각 해서 또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 큰 돈이 되게 되면 또 다른 데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100% 주주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나눠서 이렇게 된 나눠주고 뭐 하다 보니까 하긴 그랬어도 사실은 큰 돈이 남았었죠. 그렇죠. 돈이 남았었는데 지금 이제 요즘 이렇게 쪼그라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또 붙이게 된 거가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꼭 그런 게 아니구나. 왜냐면 지금도 가끔 전화 오는 분들이 있어. 성 사장 말이야. 그 93년도에 발굴했을 때, 목동에 있을 때. 빌딩 하나 사지, 건물 하나 사지, 뭐 이렇게. 내가 테헤란에 사라고 그랬잖아, 그거. 당신 그때 돈이면 얼마든지 사는데, 지금 그거 얼만데 그래.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 왜 안 사셨나요? 저는 생각에, 이게 과를 잘못 나왔어. 과를? 대학교에 과를 잘못 나왔어. 그거와 그게 상관이 그럼요. 무지하게 깊은 상관이. 왜 상관이 있을까요? 왜냐면 이미 제가 지금까지 들은 대표님의 얘기는 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우선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걱정보다는 우선 해가 먼저이신 것 같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기보다 돈보다는 조금 전진하자라는 게 더 강하신 분 같아요. 근데 그런 거와 과를 잘못 나왔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돈이라는 거죠. 이 산에 아침 되면 왜 이렇게 각 나뭇잎마다 이슬림이 있잖아요. 그 이슬림이 있어서 떼굴떼굴 떨어지면 그게 소위 냇가로 흘러가고, 냇가로 흘러가서 그게 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바다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나한테 모여서 그게 목돈이 돼서 그게 더 큰 사회적인 소위 생산 기능을 촉발시키고 부를 유출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런 걸로 쓰여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돈 벌었다고 해서 그래 그 당시에 옆에서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자 이제 당신 은퇴하고 그냥 평소에 재미있게 놀아 그냥. 빌딩 사놓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네. 이 돈이 내 손에 들어온 거는 내 손을 거쳐서 더 큰 부를 만들라는 얘기지, 내가 이걸 가지고 쓰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소위 부동산을 사놓고 그 위에 이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건물주가 이제 뭐 창조주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건물주가 되고 뭐 하는데 쓰이면 안 된다. 뭔가를 담은 뭐라도 생산할 수 있는 데를 써야 된다. 활동적인. 네, 활동적인. 그렇게 해서 일체 거기에 대한 이 투자를 안 하고 뭔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런 인터뷰나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서 200억이 순식간에 사실 증발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여자, 도박, 아니면 투자로 200억을 날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자다, 도박이다. 네, 왜냐면은 200억을 투자로 증발시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었던 거는 이제 좀 주주들이 나눠서 쪼개져 있었고, 그럼 그 쪼개진 금액으로 또 이제 치킨 그 브랜드를 하면서 한 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왜 조금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 여자, 도박.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 대표님 얘기를 좀 궁금한 게, 현재 사회에도 변하지 않는 좀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주주가 여러 명이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대표는 한 명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혼자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많은 똥파리라고 표현을 하면은 달려들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그런 자아도취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방탕하게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보는 대표님은 그런 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조금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언제나 일에 대해서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조금 앞으로 지금 조금 대표님의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들과 오늘 좀 알았던 정보를 조합해 보니까 역시나 하나가 좀 공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시대와 유행, 운과 타이밍이 우선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그렇죠. 그 운과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으신 케이스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키는 것.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아니면 뭔데, 네. 이 지키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유지하려고 하면은 발전하지 못하니까 네.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투자가 아닌 대표님은 계속 멈춰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진을 하셨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님이 일반적으로 제가 겪은 많은 사업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겪긴 했었지만 그런 제가 어설프게 돈을 조금 만질 때 그런 허세 구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정말 잘 벌어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조금 모이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 때문에 오는 건지도 모르고 돈을 한참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빌려주고 이러면서 하나둘 조금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럼 한마디로 돈을 그렇게 버실 때와 지금에 느끼는 소비에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에 대한 미안함. 제 아픔.